어, 보이지 않는 질병의 왕국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 희망의 이유, 희망을 가져보자. 내 병은 부담스러워. 이를 어느 추운 월요일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덕과 법을 연구하는 철학자 친구 제이가 말했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 역사에 남을 만한 눈보라가 북동부를 강타할 참이었다. TV 뉴스 진행자들은 눈보라가 적어도 이틀 내내 계속되면서 기록적인 대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진인들과 나는 북서로 집회에 갇히기 전에 조명과 배터리와 와인을 구해왔다. 이미 빠르게 쏟아지는 눈이 창밖 세상을 부드럽게 또 고요하게 덮고 있었다. 제이와 나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모든 사람이 흔히 겪는 유형의 일상적인 불평을 논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치료법을 잘 모른다고 해도 검사 결과 하나의 결론으로 모으지 않으려고 해도 환자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아? 우리에게는 자신들이 치료해야 할 바로 그 대상을 왜 그토록 빠르게 불신하고 마는 걸까? 내 병을 인식하는 일이 내게는 부담이 돼. 그렇지만 나는 오로지 인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실현한 게 말고 그러니까 의학적인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보자. 네가 보는 사실은 인식하는 행위만으로도 내가 어떤 입장을 요구하는 일이야. 안 그래? 나는 대응해야 해. 건강하고 또 힘든 일이지. 그리고 건강해야 할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건강은 더 힘들어져.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프다면 꼭 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야. 제이는 이미 내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알아챈 것 같았다. 너 말고 누구라도 병을 알아달라는 주장을 입장을 정해달라는 뜻이 되거든. 인식처럼 단순한 행위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이의 주장이었다. 병의 정인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러니 병을 목격해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거나 감정적으로 소진된 상태라는 말이다. 인식의 행위에서도 진정으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아픈 사람을 힘들게 한다. 문학 비평가 허마이온이 버지니아 울프의 아픈 것에 관해서 서문에 이렇게 썼다. 세상은 일상적으로 건강을 해줄 여유가 없다. 건강은 근무 시간 전부를 써야 할 일이다. 울프는 문학이 마음에 간해서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침실의 고독 속에서 열병의 공격이나 우려의 도래에 맞서 몸이 몸을 노예에 삼은 마음과 버리는 거대한 전쟁들은 무시된다. 이유는 명백하다. 이런 상황을 똑바로 보려면 사자절연서의 용기가 든든한 철학이 땅속 깊은 곳에 뿌리내리는 이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현재 의료계 만성 질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구조적인 계획과 헌신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오늘 포근한 가을날 나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건물에서 의료계획 전문 경제학자 데이비드 커틀러를 만났다. 위험찬 대리석 건물 복도에는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흑백 사진이 쭉 걸려 있었다. 우리는 만성질환 치료에 엉킨 구조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의사가 환자와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치료 결과가 더 좋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가 3개월 동안의 혈당 평균치를 측정하는 당화 혈색소 검사나 콜레스테롤 검사 같은 것을 받지 않은 상황일 때 간호사가 이 사실을 전화로 알려준다고 해봅시다. 데이비드 씨, 석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와야 하는데 넉 달이 지났어요. 화요일 오후에 진찰 예약을 잡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병원에 올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환자를 이끌어내는 지원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도록 어떻게 장려할 수 있을까? 그런 적합한 활동이 기본값이 되도록 하면 더 잘하게 되겠죠. 커틀러는 미국 의료계에는 필요한 기반 시설 대부분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나는 만성질환을 제목의 분야와 비교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은 비텔리티나 뱅가드 같은 자산 운용사에 많은 돈을 씁니다. 은퇴 자금을 모으기 쉽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 실제로 건강계획을 짜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목계획이 더 쉽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의사들은 이런 기술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상위층 훈련 받았어요. 외과 의사는 사람 몸을 가르는 법을 배우고, 배관공은 파이프를 고치는 법을 배우고, 피부과 의사는 피부를 살피는 법을 배우죠.
환자를 관리하는 법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의료계에서 가장 비어있는 부분인데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거나 혹은 지금까지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늘 생각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 축구팀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 3명은 누굴까요? 블라인드, 레프트, 태클 등등. 누구일까요? 의사들은 이런 기술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관리하는 사람, 의사들의 실력, 기술.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던 시절 수의사가 전화를 해서 메모를 보내왔어요. 고양이를 데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치과 의사도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나머지 의사들은 아닙니다. 환자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사들이 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관리도 경제도 연금도 배우지 않은 상황인데 말입니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완화의료 개척자인 수전 블럭은 의학계의 의사소통 기술 훈련이 원시적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그러나 성공한 사례도 있다. 최근에 노인과 의학과 완화 치료 분야의 발전은 미국 의학계가 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중심에서 방향을 틀어서 환자가 병과 함께 살아가도록 돕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 분야의 의사들은 환자 스스로 어떤 문제가 좀 있는지 생각하도록 이끄는 법을 배운다. 의과대학은 환자 타다기를 건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려고 한다. 블럭에 따르면 아직 소수이긴 해도 몇몇 사람들이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도 의사소통 기술로는 분명히 충분하지 않다. 많은 자가 면역 질환자는 자가 면역 임상센터가 생기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 암센터처럼 의사 한 명이 환자의 치료를 통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널리 알린 결과 성과를 얻기 시작했다. 미국 영어의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웨스트 펜 병원이 자가 면역 질환과 협력해서 2018년 엘리게니 네트워크 자가 면역 연구소를 열었다. 이 연구소는 자가 면역 통합 치료를 위해서 연구소장을 루푸스 전문 아흔이 맡았고, 청글은 NHN의 루푸스 전문센터 이사이자 자가 면역 연구소 설립을 한 수전 만지가 맡았다. 자가 면역 연구소는 여러 센터를 포괄하는 우선 역할을 맡고 뒀고, 아흔은 이렇게 말했다. 원래는 루푸스 치료 모델을 가져다가 모든 자가 면역 질환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질병을 하나의 전문센터가 맡을 수 있고, 그러면 개별 질병을 따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팀 하나가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을 다룰 수가 있죠. 자가 면역 연구소는 보호부를 품고 있다. 이 분야에서 전 세계 최초라고 스스로 소개하며 자가 면역 질환의 새로운 방식의 치료를 시도하고자 한다. 환자는 하루에 17가지의 전문 분야 중에서 필요한 의사들을 만나 심도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병원은 이런 능률적인 통합치료에 자부심이 있다. 통합치료 의사들. 통합치료 시간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컴폴서 등등 힘이 나는 소식이 더 있다. 새로운 기술 덕분에 혁신적인 연구자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들이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대학 시절에 근육 통성 뇌척수 만성피로 증후군에 걸렸던 당사자의 미생물학자 에이미 프롤은 근육 통성 뇌척수 만성피로 증후군이라 코로나19 등 다른 감염 관련 질환 징후의 미래에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고 있다. 근육 통성 뇌척수 만성피로 증후군의 경우에 병이 감염을 해서 발생하거나 악화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나 이 연구가 더욱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환자에게는 병원치를 확인하는 기술과 도구는 이제껏 매우 제한적이었죠. 지금은 병원체가 체계 속에 드물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이죠. 환자의 혈액과 조직 내에 유기체를 찾는 방법이 개선되고 있으니 이 분야의 연구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등등등등 연구에
나 같은 환자가 어쩌면 곧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희망을 품는 이유가 있다.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희망이 생겼다면은 범위가 거의 넓어졌다는 거. 이런 계기로 우리는 기존 우리가 취급하지 않았던 만성적인 면역 매개 질환을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코로나가 세상을 휩쓸고 지나간 영향 가운데 하나로 만성 질환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무지당했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된 것이다. 코로나19는 워낙 심각한 감염병이다 보니 병의 장기적인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등등 해서 이렇게 세상에 많은 환자가 아직도 증상을 겪고 있다니. 체내 지속적인 전신 증상에 시달리는 환자를 위해서 코로나 후유증 치료센터에서 여러 분야의 의사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열었다. 여러 분야에서 함께 통합 의료를 하는 경영학적으로 센터는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들을 분리하고 전문의들에게 의뢰하여 원인을 찾았다. 코로나 후유증 환자들은 대개 검사 결과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이는 많은 면역 매개 질환자들에게는 익숙한 상황으로 이런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할 것이다. 검사 결과는 전부 음성이었다. 그러니까 현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싶겠죠. 재활 의사 이자 저명한 데이나 메카시가 말했다. 그렇지만 환자 본인은 안다. 분명히 괜찮지 않다. 내가 그랬듯이 말이다. 지속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단체인 환자주도 연구협력은 코로나19 감염 후에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약 3,8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최초 감염 후에도 몇 개월 내에 격렬한 신체 활동이나 정신 활동을 계기로 증상이 재발했다고 보고한 사람이 85.9%가 되었다. 초기에는 많은 의사가 이런 사례를 불안이나 건강염려증 탓이라며 무시했다. 예측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마운트 시나이 병원과 첸 동료들 포트리노 같은 전문가는 제대로 알아보고자 했다. 자, 수치에 따라서 코로나 감염에서 비공식 수치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환자 가운데 약 10에서 30%가 장기간에 걸쳐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치료 후에 라임 증후군과 비슷하다. 이게 과장된 수치라고 밝혀진다 해도 코로나 후유증 환자의 수는 여전히 놀랍도록 많다. 예비 연구 결과 근거로 해서 몇몇 이런 바이러스가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확실한 하나의 증후군입니다. 우연히 포트리노 마운트 시나이 병원의 에이미 콘드로비치와 함께 자율신경기능 이성 환자들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전문의 콘드로비치는 유연성 심장병을 연구하며 환자 수백 명을 치료했다. 이후에 콘드로비치는 포트리노의 아내를 진단하고 치료했는데 포트리노의 아내는 신체 결합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성 질환인 에일러스 단로스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연구팀이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포트리노는 새로운 인식으로 도약했다.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에이미에게 연락해서 말했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콘드로비치는 코로나 후유 후유증에서 코로나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희망을 품은 어떤 이유라도 있다면 대학 병원들이 이 사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다. 상황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이 한 가지 이유다. 코로나 후유증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들은 아마 만성질환을 새롭게 바라보지 않은 전문가들이다. 예를 들어서 에이미 콘드로비치는 자율신경기능 이상 환자를 약 10년간 치료했으며 이들을 영향에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열정적으로 옹호활동을 해왔다. 내 환자 대부분은 20세에서 45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 포트리노의 연구팀은 계속 아픈 환자들이 무시할 존재가 아니라 코로나 후유증이라는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핵심 조각임을 깨달았다. 내가 갑자기 아프던 2012년만 해도 주류 의료기관이 급성 바이러스 감염 후에 증상이 지속되는 상황에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지는 일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 2020년 그 일이 일어났다. 마운트 시나이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병원에서 나섰다. 마운트 시나이 병원은 통합치료의 영향 아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을 전인적인 관점에서 치료하기를 목표로 삼고 이 같은 내학계의 신속한 대처는
이렇게 일어나고 나는 개 뚫린 바보라는 환자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코로나 후유증을 6개월 동안에 계속 왔다가 페이스북 환자 그룹 게시판에서 정보를 찾아 2020년 9월 중순에야 마운트 시나이 병원 코로나 후유증 치료센터를 찾은 사례였다. 나와 맨 처음 대화할 때만 해도 바보는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아주 심했다. 집으로는 계단을 오르내릴 수가 없었고 침대 밖으로 거의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린 폭으로 일어날 수도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심박수가 분당 180까지 뛰었다. 일반적인 심박수는 분당 60에서 100회. 의사들은 나를 무시하고 퇴짜 놓았고 증상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끔 깎아내렸어요. 그 시절의 바보의 상태는 점점 악화했다. 마운트 시나이 병원을 찾은 바보는 의사의 문제를 거쳐서 심장검사를 받았다. 의사들은 바보의 말을 믿는다고 회복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돕겠다고 했다. 이 같은 모델이 중요한 것은 치료에 대한 접근성과 공감이 만성질환자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게이틀린 바보가 받은 통합치료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전문의들이 10분 동안에 별 내용 없이 진찰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병원은 더 많은 환자가 진료실을 들락거리게 해서 돈을 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만성질환 치료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시간과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진료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 의료는 이런 방식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아무도 이번엔 얘는 의료계가 달라질 것이다. 의료계가 달라질 것이다. 지혜의 서사. 가장 아프던 시절에도 나는 내 경험에 관해서 글을 쓸 만큼 건강해진다면 남을 안심시키는 거짓말은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병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다 병을 극복을 다룬다.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병 끝에 더 지루해졌다는 식이다. 내가 병을 앓았던 시절에 사람들은 그래도 병으로 좋은 일이 생겼다며 내 아픔을 드러내길 원했다. 가장 심하게 아팠던 시절에 본 친한 친구 브루클린의 아파트를 찾아와서 내 곁에 소파에 자리했다. 미국 영적인 대중문화에서 얻기 힘든 인정을 받은 수단으로 아픈 사람이라면 이런 사고의 흐름을 어디서나 바로 발견할 수가 있다. 병은 분명 우리의 삶을 검증하고 다시 세우도록 떨민다. 병이 불러온 표지적인 서사는 한때 아팠고 악화했다고 좋아졌다는 식이다. 나는 여전히 증후군에 대해서 최위성 길이 빈맥 증후군을 앓고 있고 작은 면역 항체가 양성이다. 피로와 불인 포구를 계속 겪고 있으며 신경 문제와 결합 조직에도 문제가 있다.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긴 하지만 아닐 때도 있다. 이 병은 몇 월인지 무슨 열인지 심지어 하루 중 어느 때인지 따라서 달라진다.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운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보는 일은 어렵다. 계속 아픈 중에 있네. 만성질환이든 암 같은 중대한 병이든 병을 심하게 앓으면 이야기를 만드는 감각이 막혀버린다. 만성질환 마적 유형은 탐구서사로 2013년에 데일스 지인과 이렇게 과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네. 만성질환을 앓는다는 것은 매 순간 위장된 슬픔 속에서 사는 일이라고. 심지어 환자분이도 제 경험을 남들 입맛에 맞게끔 왜곡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병은 중요한 사건이었고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격려할 수가 없다. 야채주스 혹은 항생제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내가 라인 병이었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내 생각은 그렇긴 하다. 어쩌면 버리려고 부르고 폐균이 여전히 남아있어. 때가 되면 신경증상을 유발해서 또 항생제를 먹게 될 수도 있다. 최근에서의 진단은 유전성 결합 조직병으로 불안정한 관절과 통증과 피로가 특징인 엘러스단 로스 증후군이 있다는 것인데 나는 여전히 최위성 기립 빈맥 증후군과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을 치료받고 있다. 가장 아팠던 시절 지혜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 의료계는 나를 진단하는 일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수년간 내 탐구를 가로막았다.
만생질을 하려면 병을 관리하며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또 많이 듣기를 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때로 여전히 어린 아이를 보며 내가 이들과 따로 떨어진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거짓된 현실, 나를 견디게 하는 도표 환상 속에 떠다닌다. 아이 몸속 가슴세포는 교육기관이다. T세포는 세균 꼬리표를 붙일 대상과 간용해야 할 대상을 배우는 중이다. 대식세포는 아이의 피부와 음식과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독소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 나는 아이를 바라본다. 아이의 심장같이 귀를 대고 면역성과 지약성을 안고 흘러가는 혈류소를 듣는다. 내 병은 언제 무엇이든지 올라올 수 있는 열린 창문으로 남았다. 감사의 말. 스테파니에 대해서 소문. 제목 없는 질병, 완결 없는 고통. 병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내 삶과 관련 없으리라는 확신을 원한다. 김준혁. 의학과 문학을 종횡무진으로 가며 전개되는 이 책이 지닌 흡인력은 실로 놀랍다. 아픔으로 사는 일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오원신. 메건 오르크는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찾아온 자신의 고통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여정을 떠난다. 생과 아주 가까운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